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랙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음, 우주에서 가장 미지의 천체죠. 이 블랙홀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블랙홀. 네. 블랙홀. 블랙홀. 네. 음, 블랙홀이란 무엇인가? 어, 뭐 블랙홀 워낙에 유명하니까 다 알고 있죠. 뭐 이 천체 중에서 천체라고 하면은 우주에 존재하는 어, 어떤 물질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우주에서 가장 미지의 천체가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는 블랙홀이고, 두 번째는 퀘이사고, 세 번째는 이제 보이드.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 블랙홀은 이따가 이제 얘기할 거고, 퀘이사는 뭐냐면은 우주에서 가장 밝은 천체에다. 네, 이 K사가 내는 빛이 어마어마해요. 이게 엄청난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가장 밝아요. 가장 밝다. 태양은 비교 대상이 안 되죠. 이 보이드는 뭐냐면은 우주가 있다면은, 그러니까 우주가 있으면 우주에 여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공간이 없어요. 네,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우주가 있으면은 그 우주에 어떤 이게 은하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어떤 천체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이 보이드라는 공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 곳곳에 보이드라는 영역이 있단 얘기죠. 이게 마치 우리 그 뭐라 그러지? 그 바다에 있는 어디에 빠진다고 하잖아요.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우주에서 가장 신기한 천체는 이 세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블랙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 이 블랙홀은 모든 은하의 중심에는 초거대 블랙홀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되게 신기하죠. 네. 그래서 아마 이 은하라는 이게 그 집단이 형성이 되는 이유도 퍼지지 않고 그 중앙에 초거대 블랙홀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은하라는 것들이 집단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구는 태양을 돌고, 태양은 은하를 돌고, 은하는 은하탄을 돌고, 은하탄은 초은하단을 돌고, 초은하단은 이제 우주 필라멘트를 형성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이제 자기보다 질량이 큰 것들을 대상으로 돈단 얘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은하도,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도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어디로? 은하를 따라서. 우리 은하는 이제 밀키웨이 은하죠. 우리 옆집 은하는 안드로메다 은하고, 안드로메다가 우리 은하보다
더 크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자기보다 큰 거를 대상으로. 그럼 이제 블랙홀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바로 이제 질량이 있죠. 어저께도 또 제가 이제 태양 어떤 그 인간하고 그 종족에 대해서 인간의 고향은 태양계가 아니다 라는 컨텐츠 다룰 때 얘기를 했었는데 뭘 얘기를 했죠 제가? 아무튼 예. 그래서 이제 질량이 그쵸, 그 태양이 현재 질량보다 10배에서 50배 이상 크면 블랙홀이 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된다. 네. 그래서 이 블랙홀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별이 죽으면 가장 최종 마지막 종착지가 블랙홀인데 아무나 블랙홀이 되는 게 아니라 아주 무거워야 돼요. 아주 무거워야 블랙홀이 된다. 그래서 우주에 존재하는 90% 정도의 별들은 우리 태양보다 질량이 작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별들은 블랙홀이 되기 위한 어떤 조건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태양도 조건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태양조차도 10배, 최소 10배에서 이제 많게는 50배까지 질량이 커야 블랙홀이 된다. 그러니까 전 우주의 별들 중 블랙홀이 될 수 있는 별은 5%도 안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태양을 기준으로 하면은 어저께도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 태양이 적색 거성이 된 다음에 백색 외성이 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태양의 질량이 클 경우 그러면 이제 중성자 별이 되고 이 중성자 별에서 이제 블랙홀이 되는, 예, 이렇게 해야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자연 상태에서 블랙홀이 탄생하는 과정이고, 인공 상태에서 우리가 인간이 블랙홀을 만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10년 전쯤인가 그 네이버 실검에 1위 지구 멸망, 2위 뭐 인간 멸망, 뭐 3위 뭐 블랙홀, 뭐 4위 뭐 이런 식으로 네이버 실검 자체 그 1위부터 10위까지가 다 블랙홀하고 지구 멸망으로 도배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무슨 실험을 했냐면은 CERN의 그 강입자 가속기에서 그 신의 입자, 그 힉스 입자를 확인한다고 이제 입자 가속기에다가 이제 실험을 했어요. 입자들을 막 돌리고 돌려서 충돌하는, 그래서 이 신의 입자, 힉스 입자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이게 강입자 가속기에서 입자를 돌리면은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나게 빨리 돌아요. 이게 강입자 가속기가 직경 30km인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가장 큰 입자 가속기예요. 이게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건데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입자를 돌려서 그 입자와 입자들이 서로 충돌을 하면은 그때
블랙홀이 생겨날 수 있다 하고 이제 걱정을 했었죠. 그리고 그 실험하는 그 당일날 실검에 이렇게 막 떴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블랙홀이 생겨날 수도 있는데 왜 실험을 하지? 되게 무서워서 계속 봤는데, 어떤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뭐 하루가 다 지났는데도 실제로 지구는 멀쩡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한 며칠 있다가 기사가 떴는데 실제로 블랙홀이 생성이 되었대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때 걱정한 게, 아주 조그만한 블랙홀이 생겨나도 그 구멍에 지구가 빨려 들어갈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블랙홀이 생성이 됐는데 왜 지구가 멀쩡했냐면은 아주 찰나의 순간에 이 생겼다가 사라졌대요. 네. 그래서 지구가 빨려 들어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블랙홀이라는 거는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별의 죽음으로 블랙홀이 탄생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인간이 이 입자가속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실험을 했더니 블랙홀도 진짜 아주 작고 작은 그런 블랙홀이 찰나의 순간에 생겼다가 사라지는 이 정도까지 만들었단 얘기죠. 그러면은 지금 다른 제2의 입자가속기로 또 만들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큰,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 새로운 우주를 만들려면은 그 지구만한 입자가속기를 만들면,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만한 입자가속,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 크기의 입자가속기를 만들면은 뭐 우주도 만들 수 있다,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 만드는 입자가속기에서, 더 큰 입자가속기에서 또 실험을 하면은 그때는 이때보다 조금 더 길게 블랙홀이 유지가 돼서 지구가 빨려 들어가면 어떡하나,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블랙홀이라는 거는 중요한 게 바로 질량이 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이제 상대성 이론에는 특수 상대성 이론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블랙홀을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이죠. 물론 블랙홀을 설명하는 건 아니고 블랙홀을 가정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핵심은 질량이 시공간을 왜곡한다 이거든요.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은 이제 빛의 속도에 대한 이론이고, 그래서 이 질량이 큰 것들이 이 시공간을 왜곡한다. 이것이 바로 중력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뉴턴이 얘기하는 중력은 지구 안에서만 작용하는 인력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게 이제 만류 인력의 법칙이었고, 아인슈타인은 범우주에서 작용하는 중력을 얘기한 거죠. 그게 이제 질량이 시공간을 왜곡한다. 그러니까 뉴턴은 끌어당기는 힘을 얘기한 거고, 이게 중력이라고 얘기한 거고, 아인슈타인은 이 중력이라는 거는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시공간을 왜곡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네, 이게 이제 현재 질량이 중력이라는 거는 바로 끌어당기는,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여지기에는 끌어당기는 것처럼 보여지죠. 하지만 실제로는 질량이 시공간을 왜곡하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설명하려고 제가 포토샵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주라고 보면은 아니다. 자, 일단은 이게 태양이에요. 얘가 태양이고 얘가 지구예요. 그러면 이제 지구가 태양을 돌잖아요. 이렇게 도는데 태양이 중력을 작용을 해서 끌어당기기 때문에 우리가 도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 아인슈타인의 중력은 만약에 여기가 이제 우주라고 하면은 태양이 여기 있어요. 근데 태양은 질량이 높기 때문에 질량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을 그러니까 우주에는 상하 좌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의 공간은 무한하고 상하 좌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몰라요. 근데 실제로 보이지 않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중력이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질량이 크기 때문에 이 공간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왜곡시켜서 이렇게 있어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예. 떨어지면서 이렇게 이 그림을 잘 못 그리겠네. 네, 아무튼 실제로 이거 겉으로 볼 때는 이런 모습이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실제로는 이런 현상이란 얘기죠. 이 우주라는 공간이 있으면은 이 태양이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블랙홀은 얼마나 누르냐면은 블랙홀은 초고밀도의 작은 점 하나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사실 블랙홀도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빛조차 방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블랙홀이라고 보면은 여기다 보죠. 이게 블랙홀이면은 태양이 이만큼 눌렀잖아요. 그럼 블랙홀은 이만큼 눌러요. 이만큼. 더 여기 공간이 없죠. 여기가 끝이라고 이만큼 눌러요. 그러니까 공간을 아주 밑에까지 누르니까 이게 지구가 여기 있고 빛이 여기 있고 뭐 행성이 여기 있고 하면은 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하하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블랙홀이 공간을 이렇게 이만큼 파먹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애들이 이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게 공간이 이렇게 파였다는 거를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낙하하는 거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빛도 이렇게 빛이 이렇게 가다가도 갑자기 여기가 이제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낭떠러지가. 그러니까 뚝 떨어지는 거야. 빛도. 이 시공간 자체가 왜곡이 됐으니까. 왜냐면은 빛은 시공간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갑자기 시공간 자체를 이 블랙홀이 왜곡을 시켜버리니까 빛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시공간을 따라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블랙홀이 이 빛이 깊숙이 일로 한번 빨려 들어가면은 일로 빨려 들어간 빛도 다 흡수가 돼서 방출이 안 되는 거예요. 나오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블랙홀이 누르는데 요게 이제 블랙홀이라고 보면은 조금 더 크게 하면은 이게 이제 블랙홀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구도 핵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랙홀도 여기가 이제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그래요. 특이점인데 우리가 이 블랙홀로 막 빨려 들어가요. 자, 여기까지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 요 중앙이 사건의 지평선인데 이게 특이점이거든요. 이 안으로는 우리가 관측을 할 수가 없어. 왜? 빛조차도 빨려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한번 들어가면은 나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알 수가 없단 얘기죠. 그냥 우리가 이론으로 추측하기에는 이제 그래서 이제 블랙홀이 있으면은 이제 이 통로가 여기 있고 여기 이제 웜홀이죠. 그리고 열로 나오면 이제 화이트홀이 있을 것이다. 왜냐면은 이 우주의 기본 어떤 원리인 인풋이 있으면은 아웃풋이 있다. 이 인풋과 아웃풋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만큼 들어간 게 있으면은 다시 밖으로 배출되는 게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또 배설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풋 아웃풋의 원리로 이 웜홀과 화이트홀을 생각을 해낸 거죠. 근데 웜홀이 있는지 화이트홀이 있는지는 우리가 아직도 발견해 놓지 못했고, 이 웜홀과 화이트홀은 그냥 가설에 불과한 거죠. 네. 근데 신기한 거는 블랙홀은 질량이 무한대예요. 예, 블랙홀이 이 점 하나로 이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거대한 이런 별들이 이 점 하나로 수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질량대가 점 하나로 응축이 된 건데, 근데 이 점 하나에서 블랙홀은 모든 걸 다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용량이 무한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블랙홀이 이 질량이 시공간을 왜곡한다는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은 이 블랙홀의 질량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바로 이 중심에 가면은, 또는 아주 어마어마한 질량을 갖고 있는 블랙홀 이 표면에만 가도 이 시간이 이게 왜 안 나와? 이 시간이 이제 정지하는 거죠. 또는 굉장히 느리게 흐른다. 네. 근데 이제 이 표면이 시간이 이 느리게 가거나 정지하거나 또는 엄청나게 큰 질량을 갖고 있는 블랙홀이라면은 어느 지점에 가면은 뭐 한 요 지점 아니면 정확하게 이 지점 가면은 이 시공간 빛도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 시간조차도 정지해야겠죠. 자, 이제부터 제가 연구한 가설을 하나 발표할게요. 보통은 블랙홀이 이 웜홀, 화이트홀 이렇게 해가지고 화이트홀로 나오면은 다른 우주가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설을 세운단 말이에요, 다른 학자들은. 근데 제가 연구한 거는 아주 거대한 블랙홀이 있고 그 중심에 사건의 지평선에 닿으면 시간조차 멈추어 버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우주선을 타고 이제 계속 빨려 들어가니까 대충 한 요쯤만 가도 블랙홀의 어떤 그 압력이나 그런 걸 못 이겨서 우주선은 찢기겠죠. 우주선은 산산조각이 나겠고, 그리고 이쯤 가다 보면은 아예 우주선이고 뭐고 다 박살이 나겠죠. 하지만 만약에 박살이 나지 않고
어떤 가는 방법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까지 도착을 했다고 치자고요. 여기까지 딱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시간이 정지해요.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그러면은 근데 바깥 세상에는 시간이 계속 흐를 테고 언젠가는 우주가 정적인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열평형 아니 뭐 열 죽음 상태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우주가 수축을 맞이해서 빅 프리즈 종말을 맞이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우주 종말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여기 가 있는 동안에 왜 우리는 시간이 멈춰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바깥 세상에서는 100억 년, 200억 년이 막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한번 들어가면은. 근데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빠져나온다는 얘기죠. 우리는 블랙홀 중심에 들어간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블랙홀에서 나오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중심에 들어가면 시간이 정지해. 그러니까 거기 도착한 당사자들한테는 시간이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나오죠? 블랙홀이 수명을 다하면 우리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블랙홀이 수명이 뭐 한 200억 년 또는 뭐 200억 년 후에 블랙홀이 죽었어요. 수명을 다해서. 그래서 200억 년 후에 우리가 블랙홀에서 나오면은 그 안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눈 깜짝한 사이에 찰나의 순간에 그러니까 블랙홀에 들어가자마자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왜? 200억 년이 흘렀으니까. 자, 이게 제가 생각한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웜홀 화이트홀을 통하지 않고도 어떤 상대적인 착시 효과라고 볼 수도 있죠. 왜냐면은 시간의 상대성이니까. 네. 그래서 이 상대적인 세상에서는 이 상대성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웜홀 화이트홀은 너무 제가 볼 때는 이 짜여진 각본처럼 어떤 기능이 딱 있는 것처럼 이거는 너무 게임 같고 그런 이론 같고 우리 우주는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기보다는 어떤 상대적인 현상에 의해서 어떤 착시 효과로 인해서 우주가 느껴지고 보여지는 현상들이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게 모든 게 다 사실은 이 상대성에 의해서 착시 효과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블랙홀 이론을 펼쳤지만 웜홀 화이트홀을 이렇게 생각해서 대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웜홀이라는 얘기는 블랙홀에 들어가는 걸 웜홀이라고 하는 거고 화이트홀은 사실은 우리는 이런 구조로 들어가고 나오는 게 아닌데 들어가자마자 눈 깜짝할 사이에 다른 세상에 펼쳐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블랙홀에서 어디로 나왔다고 착각을 하게 되겠죠. 네, 실제로는 왜냐면은 뉴턴의 중력 이론이 끌어당기는 힘인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질량이 시곡하는 왜곡에서 일어나는 게 중력이었다. 이것도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실제 원리는 다른 거죠. 하지만 둘은 같은 거겠죠. 해석하기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웜홀 화이트홀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대단하지 않아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은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에 가면은 시간조차도 멈춰요. 그리고 블랙홀도 수명이 있을 거니까 블랙홀도 수명을 다하면은 더 이상의 시공간을 왜곡시키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블랙홀이 죽을 때쯤이면은 수명을 다할 때쯤이면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가 아닌 새로운 우주가 펼쳐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미래 여행이 이런 방식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블랙홀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네. 저는 이 블랙홀 연구를 한 그 스티븐 호킹 박사, 예, 이 호킹 복사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스티븐 호킹 박사의 가장 큰 업적인 것 같은데, 물론 안타깝게도 노벨상은 타질 못했어요. 네, 뭐 제2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릴 만큼 꽤 열심히 이제 연구하시고 했는데, 저는 이 이론이 정말 좋은 이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엔트로피라는 게 있는데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 근데 만약에 블랙홀이 있으면은 이 엔트로피도 블랙홀이 잡아먹으면 우주 전체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 블랙홀로 인해서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호킹 박사가 호킹 복사 이론으로 뭘 알아냈냐면은 블랙홀이 엔트로피를 뱉어낸다. 그러니까 사실은 블랙홀은 한번 흡수하면은 빛조차도 방출하지 않고 다 흡수하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블랙홀을 아무것도 뱉어내지 않고 빨아들이기만 하거든요. 근데 엔트로피를 뱉어낸대요, 블랙홀이. 이게 바로 호킹 복사 이론. 네, 이거를 이제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런 어떤 연구를 하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예, 그래서 이 블랙홀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는 이 미지의 천체죠, 블랙홀은. 네, 우리가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을 갈 수도 없고, 네, 뭐 블랙홀 관측까지는 했어요. 지금 블랙홀을 실제로 촬영도 하고 그리고 이 K사라는 천체 있잖아요. 아까 어딨지? K사 여기 K사. 이것도 이제 블랙홀이 그 중심에 있었다. 네. 그래서 이제 K사의 원인도 블랙홀에서 나오는 거란 얘기죠. 블랙홀이 굉장히 이제 심오하고 미지의 천체인데, 이 블랙홀을 풀면 우주 신비를 다 풀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다른 과학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블랙홀이 뭔지 풀면. 근데 이제 제가 방금처럼 이렇게 블랙홀에 들어가서 시간이 멈추면 블랙홀이 수명을 다해서 죽고 나오면은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은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까지 아무런 문제도 없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근데 아무도 뭐 시도를 해보지 않았으니 뭐 실제로 들어가면은 정말 아무 문제 없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네, 뭐 들어가봐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블랙홀에 대한 설명을 해봤습니다.